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투표율 선거 상황실에서 전해드립니다. 나와주시죠. 네, 선거 상황실입니다. 투표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투표소의 주의사항 몇 가지를 안내해 드릴까 합니다. 네, 첫 번째는요. 실수로 잘못 표기를 하더라도 새 투표용지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요. 신중하게 기표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네, 투표용지를 찍거나 훼손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 두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네, 세 번째는요.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절대 촬영해선 안 된다는 점도 명심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투표율 상황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MBN의 캐릭터 무브니가 투표 현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전국 투표율 18.2%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권역별로 중부지방 투표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유권자의 4분의 1이 몰린 최대 격전지 경기도 18.9%, 또 격전지로 떠오른 강원 지역 투표율은 19%, 현재 충남이 19.8%로 좀 높은 투표율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호남과 영남 지역의 투표율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남부지방 투표율인데요. 현재로서는 사전 투표율이 높았던 호남에 비해서 사전 투표율이 낮았던 영남의 투표율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시간 전남의 투표율 12.5%, 대구의 투표율은 23.1%입니다. 네, 이번엔 수도권으로 묶어서 보겠습니다. 이번 대선 최대 승부처로 인구 2천만 명이 넘게 살고 있는 수도권 18.2%인데요. 전국 최대 표밭인 경기는 18.9%, 서울은 17.1%, 인천 18.1%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충청권에서 득표율이 높았던 후보가 대권을 차지했는데요. 현재 충청권의 투표율은 19.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충청권 투표율의 상위 1위는 어느 지역일까요? 바로 충남입니다. 19.8%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영남권 보겠습니다. 19.9%인데요. 민주당 험지로 불리는 영남권. 거대 양당 두 후보의 고향이 있는 경북 투표율은 21.4%, 현재 대구가 23.1%로 가장 높은 투표율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호남권의 투표율을 살펴보겠습니다. 1시간 전에는 투표율이 한 자릿수였는데요. 이제 두 자릿수로 모두 올라왔습니다. 가장 투표율이 높은 곳은요, 전북입니다. 13.2%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강원, 제주로 가봅니다. 이번 대선에서 격전지로 떠오른 강원 지역은 19%, 또 제주는 17.2% 투표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17개의 시도의 투표율을 권역별로 묶어서 한 번 더 살펴봤습니다. 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선거 상황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1시 기준에 투표율이 들어와 있습니다. 18.2%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비상계엄이 앞당긴 이번 조기 대선, 무엇보다 대통령의 리더십이 중요하고 어떤 리더십이 필요한지 질문이 던져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선거 당일에 어렵게 모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연설비서관으로 유명하시죠? 강원국 작가님, 청와대 8년을 계셨습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예측, 지난 21대 총선의 민주당 180석 확보를 정확히 마친 엄문어, 우리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우리 TV토론 얘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선거운동 아주 치열하게 진행이 됐거든요. 유세 기간 동안의 연설 한번 TV토론에서의 후보들의 화법 먼저 한번 분석해보면서 오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발언 먼저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커피 원가가 지금도 125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에는 맥락이라는 게 있죠. 그 말을 떼내가지고 그렇게 왜곡하시면 상대의 말을 왜곡해서 조작을 해서 네가 이렇게 말했지 이렇게 주장을 하면 이건 토론이 아니라 싸우자는 거죠. 반성해도 모자랄 자들이 국민을 능멸하고 살해 기도에 목이 찔린 상대방 정치인을 두고 그렇게 장난해서야. 굳이 따지자면 본인은 갑질을 하지 않습니까? 그 소방관한테 전화해서 나 김문수인데 뭐 어쩌라는 거예요? 지금 내란 수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계속 비호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단절할 생각 혹시 없는지, 정광훈 같은 극우 세력과 단절할 생각은 없는지 이 두 가지를 좀 묻고 싶어요. 왜 집에 가서 샤워하고 그렇게 여유 있게 했냐? 나라의 운명이 달린. 네, 이재명 후보의 화법, 원래 사이다 화법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떤 되치기 화법, 뭐 선공보다는 약간 후공이었다 이런 평가가 많거든요. 작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벌써 이 본선 2번째 무대 아닙니까? 네. 뭐 그만큼 충분히 준비도 되어 있고,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아무래도 이제 이 2위와의 격차도 많고 가장 유력한 이제 후보로서 약간 안정적이고 약간 포용적인, 예, 그러니까 이 공격적이기보다는 방어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됐을 때를 감안해서 이제 어떤 정치인 이보다는 이제 지도자로서의 어떤 면모를 보여주려고 하지 않았나. 정치인보다는 지도자였을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서 조금 공격적이보다는 좀 방어적인 그런 모습을 취했다. 예, 그래서 네. 예, 아마 사이다 발언을 기대하고 이제 이런 분들은 네. 좀 아쉽기도 하셨을 텐데 길게 보면 이번에 취한 포지션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길게 봤을 땐 네. 이맞다. 근데 또 마지막에 하스는 상대 진영의 비판에 있어서는 또 논란을 또 정면 돌파하는 모습도 좀 살짝 보이기는 했거든요.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재명 후보의 사이다 화법은 이 슬로건에 그대로 담겨 있다. 그러니까 이번 슬로건 보시면 지금은 이재명이다. 이 슬로건 보셨죠?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정치, 외교, 경제 분야가 복합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럴 때는 해결사인 이재명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저는 지금은 이재명에 다 담겼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지금은 이재명이란 말은 이게 2021년 강영호 사진작가의 사진첩에 나오는 책 이름입니다. 네. 이게 이제 지금은 이재명이다. 그런데 물론 사진은 이제 강영호 작가가 찍었겠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이재명의 어떤 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이제 평소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본인은 정치적으로 고급진은 안 쓰겠다. 그리고 직설적이고 우회하지 않는 그런 생활 언어를 통해서 해결의 어떤 본인의 정치적 어떤 성과 이런 거를 강조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는 이 사이다 화법이 실종됐다는 얘기를 듣고 실종이요?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게 저도 방금 이제 강 작가 말씀하신 부분 조금 동의하는데요. 왜냐하면 사실 사이다 화법은 이게 창업의 말이다. 그러니까 창업이라는 창업? 거는 네. 이 권력을 이제 시작할 쟁취해가는 때. 과정. 네.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 약한 사람이 정치적으로 강한 자를 비판하는, 공격하는 말이 사이다 화법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이다 화법이 종종 되치기를 당하는 경우도 예.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재명 후보가 상대적으로 조금 앞서가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우위 상태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이다 화법을 쓰지 않고 있는데 사이다 화법의 반대말은 대략 언론에서 이제 자주 쓰는데 고구마 화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구마 줄기를 이렇게 뽑으면 고구마 알들이 쭉 딸려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의 화법을 이제 두루뭉술하게 안에 이런저런 의미들이 내포해 있다. 고구마 이제 화법이다. 네, 이제 그런 화법으로 볼 수 있는데요. 저는 당연히 그러니까 지켜야 되는 1위를 지켜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런 사이다 화법이 아닌 고구마 화법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잘 바뀌진 않잖아요. 근데 약간 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작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좀 바뀐 걸까요? 아니면 전략으로 이렇게 가능한 건가요? 지난 대선 때보다 확실히 바뀐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저는 바뀐 게 작년에 피습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피습이요. 그야말로 생사의 기로에 한번 처해봤던 입장에서 그 뒤로 상당히 좀 관대해졌다 그럴까, 여유로워졌다 그럴까, 이렇게 좀 각이 서지 않고, 되게 이렇게 일종의 뭔가를 이렇게 초월한 듯한, 다 받아들이는 듯한. 네, 한번 죽을 다치고 고비를 나서 죽을 한번 고비를 넘기고. 넘기고 나서 네. 많이 변하신 것 같아요. 품이 넓어졌다 그럴까? 상당히 그 전에 없었던 어떤 관용의 어떤 면모 이런 것들이 좀 생기지 않았나. 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김문수 후보 화법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전에는 전부 가짜 대한민국이었습니까? 이 거짓말을 이렇게 계속하고 아수라라는 영화가 정말 성남시를 딱 상징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온 주변이 비리와 감옥, 투옥되고 이 괴물 국가를 만드는 괴물의 그 우두머리가 바로 이재명 후보 아니냐. 오죽하면 이낙연 후보가 저를 지지한다고 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파면이 돼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아예 그 직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네. 정황훈 목사 가서 무슨 눈물을 했는지 그 말이 안 되는 거짓말을 또 계속 여기서 하시면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무슨 영부인을 하느냐부터 시작해서 아니 초등학교 나오면 영부인 못합니까? 제 아내를 갈아치워야 됩니까 여러분? 꽃꽃 문수라는 별명이 있어요. 김 후보는 좀 우회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좀 경상도식, 약간 직설적인 화법인 것 같아요. 소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김문수 후보는 경북 영천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하고 네. 이제 대학교를 서울로 왔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이제 고향을 국민학교, 당시에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국민학교 졸업하고 성남으로 온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늦게 경상도를 떠났다. 그러니까 이 경상도 사나이의 말투가 그대로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방금 이제 들어보셨지만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대놓고 직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이제 경상도식 화법이고요. 다만 이 김문수 후보는 이 김문수 후보의 말에는 감성이 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직접 닥치고 공격하는 이런 것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는 오로지 진정성만을 전달하는 네. 그런 이제 화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김문수 화법에는 감성이 입혀져 있지 않다. 그래서 이 독자들이 또 청중들이 언뜻 볼 때는 다소 좀 밋밋하고 재미없다 이렇게 네.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최대 무기이자 무기 전체를 이제 대표하는 게 오로지 진정성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반복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이제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오로지 진정성만 갖고 닭공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썼던 내지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과거 사이다 화법을 썼던 이런 것들을 그대로 이제 차용을 하고 있는 거죠. 차용이요. 네. 네, 뭐 이른바 경상도 스타일이라고 이제 명명을 좀 해주셨는데 이렇게 좀 반복적이고 일관적인 메시지 가운데 감성은 보이지 않는다. 이게 일관성 유지, 확실한 메시지 전달에는 도움이 되지만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입장에서 뭐 방탄, 독재, 그리고 본인의 청렴, 결백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그런 워딩들이 한편으로는 좀 유연한 소통이나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었거든요. 글쎄, 저는 두 후보 다 어떤 그 진정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김문수 후보는 서사도 많이 가지고 예. 있고 예전에 노동운동 할 때 보면 사실 말도 잘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그 이제 후보 최종되고 나서 기간이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이 준비가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준비 미흡이다. 그래서 이게 말이라는 게 그 무슨 화술 화법의 문제가 아니고 컨텐츠의 문제거든요. 그 안에 담긴 내용이 중요한데 그 내용이 좀 충분히 학습이 되고 준비가 안 됐다. 그래서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이제 상대에 대한 공격으로 일관하고 자기 어떤 정책이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결과를 빚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네, 준비 상황이 조금 미흡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었는데 실제로 이제 1차 토론회 이후에는 당내에서 조금 아쉬운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를테면 토론 준비단을 꾸려서 대역도 세우고 뭐 일종의 좀 공세 높은 수위들, 발언들 할 수 있게 좀 과외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이후부터는 실제로 보니까 토론회도 그렇고 유세 현장에서 좀 발언 수위도 좀 높아지고 전략적인 발언들도 좀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토론 과정에서 저는 김문수 후보하고 이준석 후보가 반 이재명 또는 비 이재명의 대표성을 놓고 격돌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반 이재명, 비 이재명의 표를, 그러니까 지지표를 모아서 이재명 후보 대 김문수 후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1대1 전략을 구사했는데요. 네. 1차, 2차 토론회 때 보면 이준석 후보에 비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이 다소 미흡했다 이런 이제 평가를 캠프 내에서 좀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3차 토론 때 보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강력한 비판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눈에 띄었고요. 방금도 이제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봤지만 네. 그 유세 막판에 갈수록 이재명 후보를 거세게 몰아붙였죠. 그런데 저도 강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다만 이게 대중들의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데는 너무 좀 딱딱한 언어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단점으로 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강 작가님, 원고 연설문, 대통령 연설문을 만약 두 분한테 쓴다. 그럼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두 분 연설을 썼는데 우리 그 김문수 후보는 김대중 대통령에 가깝고 우리 이재명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에 가깝다. 이게 네. 무슨 얘기냐면 네. 김대중 대통령은 연설을 본인이 다 구술해서 만든 것도 읽으십니다. 안 보고도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을 읽으시는 스타일이고 네. 노무현 대통령은 그 이제 청중과 교감하고 눈을 맞춰야 된다고 그래서 가급적 안 읽으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우리 김문수 후보 토론회 때랑 보니까 자주 읽더라고요. 네. 읽은 게 나쁜 건 아닙니다. 안정감도 있고 네. 말실수도 줄일 수 있고 하는데 네. 그 이제 김대중 대통령 쪽에 가까운구나 이런 생각했고 반대로 이제 이재명 후보는 우리 노무현 대통령 스타일이 아니신가. 스타일이 그렇게 차이가 다를 것 좀 있는 같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준석 후보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통 줄일 수 있는 게 2조 원 정도, 3조 원 정도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현실적인 재정 대책 있으십니까? 그게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2, 3조 규모라니까요. 그거라도 크지 않습니까? 15조 하신다면서요, 방금 전에. 내가 언제 15조 한다고 했어요? 본인이 그렇게 주장하셨어요. 259번 과일을 사주셨는데 2,791만 원어치 드셨어요. 2,800만 원어치의 과일을 2년 동안 드셨으면은 2.8톤입니다. 혹시 집에 뭐 코끼리 같은 거 키우십니까? 아까 권영국 후보께서는 비례대표제 확대를 좋아하시는 걸로 보였습니다. 그게 내각제적 요소로 도입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그런 거짓말쟁이 포퓰리스트가 집권하면 안 됩니다. 윤석열과 정광훈, 황교안과 함께 결합한 김문수 후보가 당선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이준석 후보 약간 상대의 허점을 찾아서 좀 날카롭게 공격을 하고 또 좀 구체적인 수치를 얘기하고 또 재밌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또 과학적 근거를 쓰기도 하고. 이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준석 후보는 대표적으로 MZ세대 언어를 그대로 정치권에 끌어들이고 있다. MZ세대 언어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도 나이가 이제 40이니까 MZ세대 맏형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최근 이제 우리 정치권 보면 굉장히 색다른 그런 이제 말투를 많이 또 내지는 용어를 많이 가져와서 쓰는데요. 네. 이준석 후보의 소신은 이게 이 사회적 이슈가 선거를 주도한다 이런 이제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기억나시겠지만 본인이 당 대표 시절에는 전자능력, 그러니까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 네. 여기 이제 그 시위를 불법 딱지를 붙이고 공격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지난 2022년 대선 때는 광주광역시 복합 쇼핑몰 이런 식으로 이제 사회적 이슈를 통해서 접근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냥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온갖 통계를 굉장히 외워서 자유롭게 잘 구사합니다. 수치 외우기 화법이 굉장한 네,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네. 이 수치를 그냥 외우는 것이 아니고 여기다가 감성을 입히는 거죠. 네. 전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호텔 경제학이다. 호텔 경제학. 네, 굉장히 생소한 용어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것들을 이제 유행시켰고 그리고 120원 커피 뭐 이런 것도 이제 그 끌고 와서 정치적 언어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을 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준석 후보가 롤모델로 삼고 있는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감성의 지도자라는 평가를 여러 번 하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본인 말에 감성을 입혀서 이걸 정치적인 용어로 이렇게 다시 이제 되돌려내고 이걸 네. 통해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것이 어느 정도 토론을 통해서 효과를 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감성과 이제 유머의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일례로 볼 수 있는 게 토론에서 나왔던 뭐 2,790만 원어치 과일 얘기하면서 집에 코끼리 같은 거 키우냐 이런 코끼리. 발언이 네. 지금 나오기도 했었는데 천하람 원내대표가 이 부분을 두고 원래 미 대선이라든지 토론회 해외에서 보면 좀 이런 유머적인 소구도 많이 가져다 쓴다. 의도된 발언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식의 전략은 어떻게 보세요, 작가님? 아주 말재주가 있습니다. 그 임기응변에도 강하고요. 그 이제 말머리를 돌리고 어떤 말꼬리를 잡고 이런 그 기술에 굉장히 능하고 되게 감도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자극적으로 표현해야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상대를 자극하는지 네. 그래서 그 자기가 주목을 끌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감도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그 김영삼 대통령 생각납니다. 그분이 되게 감이 좋으신 분이었다고 하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전체적으로 아직은 좀 덜 숙성됐다고 그럴까요?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습니다. 무르익을 때까지 시기가 좀 필요하다. 예, 뭐 말재주 있는데 그걸로는 오히려 점수를 잃지 않았나. 예, 좀 더 말재주는 잃을 수도 있고 점수가 될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는 포인트군요. 이제 좀 더 숙성이 좀 필요하지 않나. 알겠습니다.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대선 후보의 인생 그래프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저희 MBN 기자들이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보시죠. 대선 주자들의 굴곡진 인생사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입니다. 경북 안동에서 9남매 중 7째로 태어났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정말 앳된데요. 어린 시절 이재명 정말 가난했습니다. 공장 6군데를 돌면서 일을 했는데요. 이때 다친 팔 아직도 다 낫지 않았다고 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검정고시로 졸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23 사법고시 합격하면서 이재명의 인생 그래프 위로 올라갑니다. 자신이 공장에서 일했던 이 성남시에서 변호사 활동을 시작하는데요. 성남 시민모임 운동을 하면서 인권 변호사의 길로 들어섭니다. 이때 김혜경 여사를 만나 가정을 꾸리기도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한번 좌절이 찾아옵니다. 본인이 가장 집중했던 성남 시립병원 운동. 이게 시의회의 반대로 좌절됩니다. 이 과정에서 단식도 하고 시의회를 점거하면서 이렇게 전과가 생기기도 했는데요. 이때 청년 이재명은 결심합니다. 내가 성남 시장이 돼서 병원을 지어야겠다. 정치인의 길로 들어서는 계기가 됩니다. 하지만 무명 정치인의 길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성남시장 선거에 들어갔지만 낙선하고 이듬해 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도 떨어집니다.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47의 나이 2010년도 성남시장에 당선이 됩니다. 이때 공약 이행률 96%, 이 성남시가 한다는 이재명이 한다는 대선 슬로건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이때 중앙정치에 한번 도전을 했는데요. 2017년도 대선 경선에 나갔지만 떨어지게 됩니다. 다시 지역으로 돌아온 이재명 후보 경기도지사에 당선이 됩니다. 이대로 정치 인생 술술 풀리는가 싶었더니요. 대선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사법 리스크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검찰 수사를 받게 되는데요. 지난 대선에서도 0.73%포인트 간발의 차이로 실패하게 됩니다. 이후에 2번의 체포 위기도 겪게 됩니다. 첫 번째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지만 두 번째는 이게 가결이 됐죠. 구속 위기에 놓인 이재명 후보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하면서 기사회생합니다. 지난 총선에선 유세 과정에서 피습당하는 사건도 있었죠. 하지만 이때 총선에서 민주당 175석으로 압승하게 됩니다. 이 기세를 몰아 경선 신기록을 세우며 89.77%의 득표로 민주당 대선 후보로 거듭나게 됩니다. 네, 하지만 위기는 다시 한번 찾아옵니다.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대선에 아예 못 나올 수도 있게 됐는데요. 이 재판 대선 이후로 연기가 되면서 대권과도 다시 열리게 됩니다. 대선 3수에 도전하는 이재명 후보의 인생 그래프, 오늘은 어디를 향하게 될까요? 이재명의 길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김문수가 걸어온 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김문수 후보는요, 1951년 경북 영천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김문수 후보 하면은 워낙에 운동권으로 유명한데요. 어렸을 때부터 그 피가 철철 끓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고등학교 때 박정희 전 대통령 3선 개헌 반대 시위를 주도했다가 이 무기정학을 당할 정도였거든요. 이 대학교 가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공부를 워낙에 잘해서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했지만 이 사회운동과 노동운동에 더 심취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제적을 당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김문수 후보 굴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회를 바꿔보려는 일념에 자신을 던졌고 그 결과 1980년 이 남영동 대공문실에 끌려가서 모진 고문을 당해야 했습니다. 옥살이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 이 민중당을 창당하면서 본격적인 정치인 김문수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하지만요, 2년 뒤에 치러진 선거에서 참패하면서 정당이 해산됐고 이 김문수 후보 이때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1994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제안으로 보수 정당에 입당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노동운동가의 삶을 살다가 보수 정치인이 된 계기였던 거죠.
그때 김문수 후보 이런 말을 남깁니다. 혁명의 시대는 갔다. 그리고 이어진 선거에서요. 보수 정당으로서는 험지인 경기 부천 소사구에 출마해서 국회의원에 당선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선거들에서도 내리 재선과 3선에 성공하면서 정치 인생이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2006년에는요. 경기도로 갑니다. 경기도지사에 당선됐는데요. 4년 뒤에 치러진 선거에서는 유시민 전 장관과 붙어서 유시민 전 장관을 누르고 재선에도 성공합니다. 그렇게 김문수 후보의 정치적 인생도 승승장구를 하고 있었지만 2016년에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2016년 이 보수 정당으로서는 보수 텃밭인 이 대구 수성구 갑으로 갔는데요. 여기서 낙선하면서 김문수 후보의 정치 인생도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2018년에는 서울특별시장에도 출마를 했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떨어졌습니다. 그 이후부터는요, 이 전광훈 목사와 함께 창당을 하거나 다소 강경한 발언들을 쏟아내면서 이때부터 아스팔트 보수라는 이미지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에 임명되면서 다시 중앙 정치 무대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장면, 김문수 후보로서는 가장 결정적이었을 별의 순간이었을 텐데요. 이 국무위원 전원에게 사과 요구를 했지만 김문수 후보 혼자 앉아서 꼿꼿하게 사과를 거부했던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 꼿꼿 문수라는 별명을 얻은 것도 바로 이때인데요. 이 김문수 후보 바로 이 장면으로 단숨에 대선 후보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56.53%라는 득표율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선출되기도 했고요. 물론 시련은 있었습니다. 이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이 대선 후보 선출 취소 위기에도 있었지만요. 김문수 후보 끝까지 버텼고요. 결국 극적으로 전당원 투표로 후보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좌우를 넘나들었던 김문수 후보, 그 길에 대통령이 있을지 오늘 밤 결정됩니다. 다음으로 이준석 후보입니다. 이준석 후보는요, 1985년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올해 만 40세가 됐는데요. 대선 후보 출마 자격이 생기자마자 바로 출마를 선언한 케이스입니다. 이준석 후보는요, 어렸을 때부터 상당히 머리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서울 과고를 조기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 진학했거든요. 본인이 국비 장학생으로 유학을 다녀왔다 보니 어렸을 때부터 교육에 관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버드대에서 돌아온 뒤에 이 교육 봉사를 했는데 바로 이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눈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 박근혜 후 한나라당의 비상대책위원으로 전격 발탁됩니다. 이때 나이가요, 이준석 후보 26세에 불과했습니다. 상당히 파격적인 인사였습니다. 그리고 5년 뒤에 자신의 고향 상계동에 있는 서울 노원병으로 가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그때 맞붙었던 상대가요, 정치적으로는 애증의 관계에 있다고도 할 수 있는 안철수 후보였습니다. 이때 이준석 후보 31.3%의 득표율로 아쉽게 낙선했는데요. 그러면서 다음의 선거, 그 다음 선거까지 내리 낙선을 하면서 이때 마이너스 3선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준석 후보의 정치 행보가 하향하고 있나 싶었지만요. 반전의 계기가 돌아옵니다. 바로 2021년 국민의힘 초대 당대표에 당선된 겁니다. 이때 이준석 후보의 나이가 고작 36살이었습니다. 하지만 당대표의 길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갈등을 맺으면서요. 결국 당대표 직무 정지가 됐고요. 결국 쫓겨나다시피 국민의힘을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제3지대로 갔습니다. 2023년 개혁신당을 창당하면서 이 제3지대 정치인으로 거듭나게 됐는데요. 그러고는 작년의 일이죠. 2024년 경기 화성시 을로 가서 보란듯이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되면서 국회에 처음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이 제3지대에서는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 허은하 전 개혁신당 대표와 내용을 겪기도 했지만요. 이어지는 비상계엄 국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조기 대선에 출마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 지지율이 낮아서 고전했는데요. 특히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 이슈에 발목이 잡히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본인의 강점이죠. TV토론 이후에는 지지율이 상승하는 추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오늘 만 40세의 나이로 이 대통령이 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 꿈이 현실로 이뤄질지는 오늘 밤 결정됩니다.
지금까지 새 후보가 걸어온 길이었습니다. 네, 새 후보의 인생 그래프 한번 보셨습니다. 하나하나씩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가난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 검정고시로 들어가고요. 또 소년고등에서 법대생, 인권변호사, 성남시장, 당대표, 그리고 이번에 대선 후보까지란 말이에요. 가장 큰 전환점은 언제였는지 먼저 작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그 세 후보 다 마찬가지인데 그 위기를 기회로 삼고 위기를 전화위복으로 기회로. 네. 만들었다는 게 이제 다 세 사람의 공통점인데 네. 우리 이재명 후보는 한 3번의 전환점, 변곡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그 야구 글러브 공장에 다니죠. 거기에서 이 가죽 누르는 프레스에 왼쪽 팔이 눌려서 이제 장애 판정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그 몸으로는 이제 노동을 계속하기 어렵다 생각을 하고 이제 공부로 발길을 돌려서 네. 8개월 공부해서 이 상위 30%에서 0.2% 안에 드는 성적을 내고 이제 중앙대 법대에 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법대 졸업하자마자 이제 사법고시가 되죠. 네. 그래서 첫 번째 계기는 이제 그 장애를 입은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사법연수원에 가서 그 노무현 대통령을 만납니다. 거기에 특강을 하러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서 그걸 계기로 이제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되죠. 예. 뭐 성적이 검사 판사 할 수 있는 성적이었는데 이제 인권 변호사를 하면서 자기 원래 살던 성남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사회 활동, 시민 활동을 활발하게 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세 번째 계기를 맞습니다. 네. 세 번째는 그 성남 시 의료 법인 병원이죠. 성남시 병원 건립 운동을 했는데 그 성남시 의회에서 이게 부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민 활동으로는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정치에 이제 투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 후보로까지 이렇게 오게 되는 네. 계기가 처음엔 장애, 그다음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만난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성남에서 있었던 어떤 정치가의 길을 가야겠다라고 한 그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가장 큰 변곡점 하나를 꼽는다면? 네, 일단 세 분 모두 다 네. 보니까 이제 그 영남과 인연이 있다. 대구, 경북 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이재명 후보가 안동이고 김문수 후보가 이제 영천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준석 후보도 상계동에서 태어나긴 했지만요. 부친 고향이 아마 대구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분 다 대구 경북인데 대구 경북 특징이 네. 대구 경북 출신 정치인들의 특징이 권력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어디 가도 대표를 해야 된다. 이런 이제 강력한 어떤 믿음 같은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세 분 다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 볼 수 있는데 저는 이재명 후보는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2016년 10월 11월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위가 확산되던 시기였습니다. 10월 24일에는 이제 그 JTBC가 최순실 태블릿 PC를 보도하면서 이게 그 탄핵 시위가 엄청 커졌는데요. 사실 10월부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탄핵 촛불 시위를 주도했습니다. 주말마다 청계광장이나 광화문광장에 나가서 네. 이 시장은 처음부터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구속을 외쳤거든요. 네. 근데 그때 정치권은 바짝 엎드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탄핵까지 얘기해야 되는가? 탄핵까지 얘기하는 거는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굉장히 지배적이었고요. 심지어 정의당조차도 탄핵하고 구속 얘기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이 시위를 주도하면서 결국은 이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그 12월 9일 날 통과됐는데요. 이재명 성남시장 말대로 다 된 거예요. 그때 상황이. 네, 그래서 이때 그 기억하시겠지만 손가혁, 즉 손가락 혁명 부대라는 전국적 규모의 정치 팬덤이 생깁니다. 그래서 수만 명 규모로 이제 알고 있는데 이를테면 이재명 후보를 거의 무조건 지지하는 그런 정치 팬덤이었죠. 그리고 이 송가혁은 2017년 대선 후보 민주당 경선 그리고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여기까지 활동을 하고 해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한테 부담을 좀 주지 말자 이런 이제 여론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긴 했지만 이 송가역이 해산된 뒤에 2022년 대선 직후 대선에서 지고 난 바로 그 다음이죠. 개딸이라는 이제 송가역보다 수십 배가 큰 새로운 정치 팬덤이 이제 다시 등장을 했고 그 개딸의 힘으로 지금 당선이 유력한 지금 상황까지 왔다. 근데 개딸은 그냥 20대 여성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요. 연령별로 보면 40대, 50대 이재명 후보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는 지지층, 유권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남시장 시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했고 그러면서 팬덤이 생긴 그 영향을 가장 어떤 정치사의 변곡점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팬덤 형성 과정은요, 저희가 이게 그 사회과학적으로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만큼 강력하게 그리고 그 최단 시간 안에 형성이 됐거든요. 근데 그 출발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 시위를 주도한 2016년 11월 경이었고 그때 이제 송가역이라는 최초의 팬덤이 탄생을 했다. 이것이 이제 개딸로 이어졌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도 궁금합니다. 김문수 후보도 노동운동의 전설로 불렸다가 전향하면서 보수 진영 대선 후보로 나오게 된 거잖아요. 이게 극과 극으로 바뀌는 게 가능한 겁니까? 작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김문수 후보도 간략하게 한 3번의 변곡점으로 얘기를 한다면 첫 번째는 그 1970년 그 대학에 들어갔을 때 우리 전태일 열사가 이제 분신항거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마 그걸 보고 이제 노동운동에 투신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감옥도 한 2년 반 갔다 오고 한 7년간 공장 노동자 생활을 하죠. 그러다가 1994년에 이제 두 번째 계기를 맞게 되는데 이제 김영삼의 민자당에서 영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인으로 변신을 하죠. 이게 변신이라고 그럴지 변절이라고 그럴지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향을 합니다. 전향을 해서 내리 아까 우리 저기서도 보였지만 3선 국회의원을 하고 2번의 경기도지사를 하죠. 이제 그러다가 그 2016년 18년에 아주 그 내리 선거에서 집니다. 대구 수성에 가서 김부겸 의원한테 지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제 박원순 시장한테 지면서 거의 이제 그 바닥으로 내려오죠. 그러면서 2020년에 세 번째 계기를 맞는데 그게 이제 자유통일당, 우리 저 정광훈 목사랑 같이 이제 자유통일당을 창당하면서 어떤 그 구구 성향의 어떤 이제 보수 정치인으로 또 한번 변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결과로 지금 여기 이제 대통령 후보로까지 오지 않았나. 네. 선거운동 기간에 그런 장면도 화제가 됐었어요. 이제 뭐 턱걸이라든지 운동 능력을 과시하는 장면에서 왜 이렇게 운동을 잘하냐 이런 질문에 운동권이라서 그렇다 이런 대답도 했었는데 사실 뭐 이런 체력적인 면모보다도 수많은 그 급진적인 정치 노선 변화 속에서도 이 투사의 이미지 이런 것들은 계속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저는 김문수 후보의 경우 가장 정치적인 장면은 작년 12월 11일 국회 본회의 때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영교 의원이 이제 그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국무위원들을 다 일으켜 세웠어요. 예. 이렇게 세워서 당장 사과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뭐 좀 전에 보신 영상처럼 김문수 후보는 앉아서 끝까지 버텼거든요. 그런데 그 버틴 이유가 김문수 후보가 이제 그 3차 토론회 때 얘기를 했죠. 버틴 이유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찬성해서 버틴 건 아니다. 그리고 그 민주당의 어떤 그 폭력적인 요구, 그러니까 다 일어나서 관계가 있든 없든 무조건 사과해라. 이런 요구 자체에 대해서 본인은 저항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예. 결과적으로 저는 김문수 후보의 12월 11일 장면이 오늘날의 대선 후보를 만들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러니까 그날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김문수 후보의 차기 주자 지지율은 대략 1~2%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당내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홍준표 대구시장이 상당히 멀리 가 있었다. 이런 상황인데 이때를 계기로 보수층 내에서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인데요.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지역은 대구 경북입니다. 대구 경북에서 그
어떤 대선 후보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게 영남이라든지 충청 수도권으로 확산하는 그런 패턴을 갖고 있거든요. 과거에도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광주와 전라에서 그랬고 이재명 후보의 경우는 4050에서 그 지지율이 형성이 돼서 대선 후보가 된 경우인데요. 국민의힘은 여전히 대구 경북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 사건을 계기로 대구 경북에서 김문수 후보가 오세훈 서울시장을 꺾고 1위로 올라갑니다. 네. 그러면서 이게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게 하는 된, 그런 네. 경우가 됐는데요. 대구 경북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뭐 비상계엄을 찬성했다 이래서 좋아하는 건 전혀 네. 아니고요. 민주당의 어떤 폭력적인 주장에 대해서 강력하게 맞섰다 이런 점을 평가한 겁니다. 네, 이준석 후보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이준석 후보 공부 잘했어요. 그리고 과거 조기 졸업하고 하버드까지 가고 결국 뭐 박근혜 퀴즈로 정계 입문해서 국민의힘 최연소 당대표 그리고 최연소 대권 도전까지 했단 말이에요. 한 가지만 좀 얘기해 주시죠. 가장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됐던 거. 하나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작가님? 하나. 어렸을 때 그 아버지 따라서 네.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에서 각각 1년씩 해외 생활을 합니다. 결국 그게 하버드까지 가게 하고 하버드 출신이어서 박근혜 퀴즈가 되고 그게 결국은 당대표가 되고 후보까지 가는 그 출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의 모습을 만들었다. 네.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하나만. 2022년 10월 6일 장면인데요. 네. 이때 법원이 이준석 대표가 제기한 이 비대위 가처분 신청을 기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이준석 대표를 당대표에서 해임한 사건이죠. 당대표 해임. 네,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와 이 투쟁을 통해서 결국은 2024년 1월 개혁신당을 창당하고 오늘까지 왔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각 후보들의 면면을 좀 입체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서 준비한 이야기들인데 저희가 뭐 좌우명 이런 이야기도 해야 됩니다만 지금 남은 시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좀 다음 이야기로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사실 이 후보자들의 배우자들을 중심으로도 항상 선거마다 관심이 높았는데 이번엔 특히나 이 현재 진행형인 전 정권의 여사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 이어지면서 영부인의 도덕성 문제가 하나의 담론으로 좀 발전한 모양새입니다. 일단은 이준석 후보는 미혼이기 때문에 나머지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두 후보의 배우자들 이야기를 해볼 텐데 두 배우자의 선거 양상, 뭐 공개 행보라든지 비공개 행보 이런 식으로 이번 선거는 많이 다르게 전개가 되긴 했습니다, 작가님. 예, 그 김건희 씨가 이제 그 배우자 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예. 그래서 이 영부인 문제가 이제 불거진 거지 사실 그 전까지는 저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대개 이제 숨은 내조를 하는 거고 대개 이제 영부인이 하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네. 역할들이 우선 그 핵심 참모도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어찌 보면 영린을 건드리는 그런 말을 네. 옆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심을 전달할 수도 있고요. 또 어찌 보면 가장 가까운 데서 그 대통령의 어떤 심기를 좀 관리하는 네. 이제 그런 역할도 해야 되고 또 가족을 건사하는 역할. 그다음에 이제 해외 활동을 하고 또 국내적으로도 이제 뭐 봉사 활동을 한다든가 소외된 지역을 이제 관심을 갖는다든가 그 역할들이 많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들인데 이제 전 정부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그렇지 않아서 네. 이제 문제가 됐던 거고 두 지금 후보의 어떤 배우자를 예. 보면 우리 이제 김혜경 배우자는 역시 이제 그 조용한 내조 쪽에 가깝고 그다음에 우리 설란영 여사는 저는 저분 보면 이제 어찌 보면 이 후보의 어떤 동지 같은 느낌으로 네. 같이 이렇게 활동을 앞으로도 이제 하게 되지 않을까. 예. 만약에 대통령 그 여사가 되면 이제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대선 기간 중에 영부인의 공적 역할에 대해서 검증에 관한 장치 마련이 도마 위에 올랐었는데 뭐 토론회 제안이 있었지만 성사되지 않았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담론으로 올리려는 쪽과 전 정권의 여사 문제를 좀 확실하게 지금 책임을 정리하고 가야 된다는 이야기끼리 충돌하기도 했었는데요. 배우자의 검증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만약에 해야 된다면 어떤 좀 장치 방식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엄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네, 얼마 전에 배우자 토론을 하자 이렇게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주장을 했는데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 대선이 배우자를 선출하는 선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우자 토론은 다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네. 이제 보고 있고요. 그리고 후보 중에서는 이준석 후보가 가장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후보는 아직 부인이 없으니까 그런 측면도 있는데 아무튼 대선의 성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배우자 토론은 문제가 있다. 전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다만 배우자의 검증은 굉장히 필요하다. 무제한 검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김혜경 여사는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여사는 저는 이제 그 과거 대통령 영부인으로 따지면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 이호 여사랑 조금 비슷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이제 연년생으로 낳으면서 내조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었는데요. 이를테면 이제 2016년에 이재명 후보가 지방재정 문제를 갖고 광화문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단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식 끝나고 시장에 복귀했을 때 이 김혜경 여사가 몇 달 동안 도시락을 쌌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경우에는 3끼까지 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내조에 충실하면서 네. 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떤 그 조언도 계속하는 그런 이제 꼼꼼한 스타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설란영 여사는 강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동지에 가깝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1980년에 이제 수배됐을 때 별 인연이 없었는데 숨겨졌다고 해요. 네. 이러면서 인연이 돼서 결혼을 했는데요. 김문수 후보가 공식적으로 월급을 받게 된 거는 46세 때인 1996년 국회의원 당선되면서부터입니다. 네. 그 전에는 공식적으로 월급을 받은 적이 거의 없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설란영 여사가 생계를 거의 책임지면서 아마 노동운동, 사회운동을 같이 해나가는 그런 동지적 관계였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이제 이번 그 선거운동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드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제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이 한 1분 30초 남짓 남았는데 이제 대통령이 선출이 됩니다. 차기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리더십 어떤 것들로 꼽아야 될지 하나씩만 간결하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강 작가님부터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그 분열돼 있는 그 민심이나 이런 걸 통합하는 거, 그다음에 네.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거, 예. 요 두 가지가 필요하고 그거는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늘 그 얘기했던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병행 발전, 예. 그다음에 선비의 문제 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을 갖춰야 된다. 차기 대통령 리더십은 그 두 가지를 같이 균형감 있게 갖춘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네, 통합과 민생 경제 진짜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한 20초 남았습니다. 네,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돼야 된다 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진보 진영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대통령이 되든 아니면 보수 진영의 지원을 받든 네. 어쨌든 대한민국의 대통령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헌법 가치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임기 끝까지 유지하는 그런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합을 화두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